그러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제3교시 베크의 인지치료에 들어가겠습니다. 베크의 인지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건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사람들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적 오류가 일어나요. 역기능적 인지도식하면 인지도식 사고방식이라는 뜻인데 정상적 사고방식, 앞에 역자가 붙어 있으니까 비정상적 사고방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정적 사건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부부싸움하고 누가 건들면 더 화가 나죠. 비정상적 사고방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사고방식의 오류, 인지적 오류가 일어나고 이런 역기능적 인지도식과 인지적 오류에 노출이 많이 되면 사람들이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분노가 나고 미움, 뭐 이렇게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자동적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빨간색으로 머릿속을 다 바꿔본다. 잘 안 바꿔지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부정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자주 노출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고방식의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오류. 그러면 이 사고방식의 오류를 우리는 한 4개 정도가 우리들의 시험에 과정평가형이나 아니면 검정형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4개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4개 중 3개 정도를 쓰게 나오죠. 먼저 제목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선택적 추상화 흑백 논리 과잉의 일반화 개인한테 이런 인지적 오류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노출되면서 우울증의 문제에 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적 추상화는 뭐냐? 부정적 일부 사항만을 기초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 그러니까 90% 잘한 일과 10% 못한 일이 있을 때 잘한 거잖아요. 90%가 잘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정규에서 10등 안에 든 사람 학생들은요. 대부분 과목 시험을 보면 한 10과목 중에 한 7, 8과목, 5, 6과목을 만점을 맞은데 만점 못 맞는 몇 과목 때문에 이 시험 망쳤다고 생각해요. 참 재수 없죠. 그런 걸 선택적 추상화예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많이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겠죠.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그게. 흑백 논리는 모든 상황과 상황을 흑과 백, 적과 친구로만 판단하고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흑과 백, 적과 친구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집단 속에서 편을 갈라놓죠. 그래서 그저 있죠. 조용히 인사하고 조용히 미소 짓고 그런 관계를 싫어해요. 적 아니면 친구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만은 친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한테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심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노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무관심한 대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인데 그런 걸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잉의 일반화. 한두 건의 사건을 근거로 일반적 결론을 내리고 그와 무관한 사건에 적용시키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몇몇의 고립된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 그것이 똑같은 사건이 아닌데 그걸 일반적 결론으로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잉의 일반화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인지적 오류 때문에 훨씬 더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 개인화는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를 관련지어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 개인화는.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경기에 TV에서 중계를 하는데 자신은 그걸 보면 자기가 보면 금메달 못 딴다고 못 보는 친구들 있죠.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보는 것과 저기서 메달 따는 것이 관련이 있나요? 관련 없는 걸 관련 지어 생각하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그날따라 TV를 꼭 보고 싶어서 봤더니 진짜 메달을 아슬아슬하게 못 땄습니다. 다른 사람은 서운하고 많은데 그 사람은 제일식까지 느낄 수 있어요. 왜? 관련 없는 것을 자신과 관련 지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지적 오류를 한 4개 중에 3개 정도를 쓸 수 있게,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직업 상담 이론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초 상담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기초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응용 상담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뭐 부부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교도소 내의 교정 상담이라든지 여러 상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직업 상담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초 상담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 상담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 상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업 상담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 상담 이론은 크게 6개의 직업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그 6개의 직업 상담 이론 중 첫 번째가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이죠. 그 중에 특성 요인 이론은 인간은 특성과 요인의 결합체고 그걸 필요로 하는 직업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걸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매칭을 시키면 효과적인 직업 상담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입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파슨스의 3요인 이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러면 개인과 직업이 이해가 됐으면 이걸 연결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을 통한 매칭. 이것을 3요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파슨스는 1차 세계대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성 요인이라고 했을 때 특성 요인의 의미하면 보통 특성은 심리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개인의 특징 등을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인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 특성은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지능이나 적성이나 흥미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인은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직업 능력, 예컨대 성실성이 필요하다든지, 자, 그다음에 지도성, 리더십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업무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검사는 안 되죠. 근데 특정 직업에서 분명히 요구되는 직업 능력일 때 이것을 요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자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특성 요인.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써 있죠. 선과 악의 잠재력이라고 했을 때 선, 악은 뭐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자신한테 맞는 직업, 악은 맞지 않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한테 딱 맞는 직업 또는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선을 실현한다는 말은 자신한테 맞는 직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 즉 직업 상담사 같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있죠. 상담의 타인의 도움은 조언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자신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검증이 돼야죠. 자신한테 맞는 직업인가 맞지 않는 직업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선의 본질이죠. 이 선의 본질, 자신한테 맞는 직업의 본질은 그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직업만한 것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바로 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고, 자, 세계관은 언제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빨리 한번 이게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양쪽 가지고 있는데 선을 선택하는 데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러나 선을 선택하는 건 자기 자신이고 선의 본질, 즉 자신한테 맞는 직업의 본질은 그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특성 요인 이론의 완성자라고 볼 수 있는 윌리엄슨이 상담 과정을 이렇게 6가지로 했습니다. 자, 상담 과정을 6가지로 한 이론은 이 특성 요인 이론과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이론이거든요. 자, 분석, 종합, 진단, 예후, 예측이라는 뜻이죠. 자, 분석, 종합, 진단, 예측까지 한 후에 상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심리검사 같은 걸 했는데 아니면 상담 내용을 통해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진단하고 이 친구가 어느 부분으로 가면 성공할 것인가 예측한 다음 상담에 들어가니까 내담자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 요인적 상담을 우리는 지시적 상담 그리고 상담자가 교육자적 입장에 서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매칭이 효과적으로 매칭됐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에 대한 것이 데이터베이스로 확보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추수 지도나 검사를 꼭 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슨의 상담 과정 6단계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지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은 심리 검사를 중시해요. 왜 심리 검사를 중시할까요? 인간은 특성과 요인의 결합체고 직업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걸 매칭을 시킨다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특성과 요인을 검사를 통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한 다음 그걸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일종의 상담 기법입니다. 심리 검사도 검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검사를 받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이 상담이죠. 그래서 검사 해석 단계에서 상담 기법, 윌리엄슨 이해 논리 1, 2, 3 설득, 설명, 직접 충고 이건 시험에 나와요. 자, 설명은 내담자가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득은 내담자가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거고, 자, 직접 충고는 상담자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이 직접 충고예요. 될 수 있으면 직접 충고 같은 거 않는 게 좋겠죠. 자, 충고를 하면 충고를 잘 받아주면 좋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담자가 잘못된 비합리적 사고 같은 것을 하고 있을 때는 설득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상담자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직접 충고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은 인간인 특성과 요인의 결합체다 이것과 동시에 직업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업의 세계는 뭘 통해서 하죠? 직업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의 기능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브레이필드인데 직업 정보는 이렇게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머리 따르면 정제동, 급제동, 브레이크 그렇죠. 그래서 정보적 기능하면 진로 선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재조정 기능은 내담자가 부적당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이고 동기화 기능은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끄는 기능입니다. 직업 정보가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 정보가 여러분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팔자에 없는 공부를 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동기화 기능이에요.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 정보가 들어가자 직업 상담사가 어떠한 내용의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직업 상담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이제 재조정 기능이죠. 그리고 나도 해볼까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동기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은 이 정도로 끝내고, 자, 6가지의 직업 상담 이론의 첫 번째인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이 모든 직업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인데,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을 직업 상담으로 결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특성 요인 이론과 차이점하면,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진단을 중시하죠. 진단을 중시해요. 심리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특성요인적 직업상담은 이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아와 경험에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따로 진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단할 필요가 없다면 심리검사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겠죠. 왜냐하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거니까. 그래서 심리검사 같은 경우도 자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성 요인 이론과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발전 도상이 있는 청소년들을 심리검사를 해서 너는 이쪽이 적합하다 하면 그 학생이 무한히 발전될 수 있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진단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직업 정보의 제공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똑같은 이유죠. 이 친구가 실제로 있죠. 무한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데 순간에 미술에 꽂혀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든지, 또 그림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빠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제공할 때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공을 하는데, 이 직업 정보의 제공을, 자,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처럼 성인들한테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금 딱딱 제공해도 되겠습니다만, 발전 도상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게 네한테 딱이다. 이 직업이 나한테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직업정보의 활용 원리 및 유의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정보를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진짜 정보를 원할 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정보를 주면서 이 직업이 나한테는 딱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담자한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뭐 충고하고 권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잘 찾도록 안내하고 잘 찾는다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나 감정은 정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 객관적 사실, 지식이 아니라 그 태도가 감정까지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 전에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을 했죠. 그러면 인간을 이성적인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사실에 입각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데, 실제로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은 정서가 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를 중시해요. 태도와 감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적성이나 흥미 같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지능이나 적성보다는 그 직업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 직업만 보면 너무 멋있어. 자, 그런 어떤 태도와 감정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직업정보의 활용 원리 이 4개 중에 3개 정도를 쓸 수 있는 문제로 냅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정답이 딱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 이론의 세 번째 직업상담 이론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입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한자는 정신의 세계, 즉 심리적 세계는
고정적이라는 겁니까? 역동적이라는 겁니까? 역동적이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보딘인데 이 보딘의 상담 과정을 보면 자 이렇게 상담 과정하면 시간적 진행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과 계약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특성 요인 및 자 정신역동적일 때 정신에너지 하면 욕구죠. 욕구. 보통 욕구는 어렸을 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특성 요인뿐만 아니라 욕구를 탐색하고 계약을 설정한다는 말은 구조한다는 거예요. 상담 과정을. 그래서 구조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비판적 결정 또는 같은 말로 중대한 결정, 핵심 결정이라고 하는데 욕구, 정신역동 에너지인 욕구 그리고 특성과 요인을 참고하여 조심스럽게 욕구를 중시해서 결정할 건지 자신의 특성 요인, 예컨대 지능이나 적성이나 흥미를 중시해서 결정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결정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 조심스럽게 결정한다. 이게 바로 비판적 결정,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중대한 결정일 때는 조심스럽게 결정하잖아. 그리고 비판적으로 결정하잖아. 자, 오늘 저녁 식사로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는 조심스럽게 결정 안 해요. 그냥 잘못 결정했네. 그리고 그냥 맛있게 먹자. 이 정도로죠.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조심스럽게 결정하죠. 이 배우자 선택으로 내 팔자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저 지금 화를 나한테 몇 번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 결정하면 이거 싸우면서 세상 사는 거 아니까 비판적 결정이잖아. 중요한 결정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10년 전에 잘못해서 쫄딱 망했는데요. 그럼 부동산 투자 같은 결정도 조심스럽게 결정하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안 오르면 어떨까? 보세요. 비판적 결정, 핵심 결정 같은 얘기입니다. 직업도 그만큼 지금 예를 들은 사안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 결정을 할 때 나의 욕구를 중시할 건지 나의 특성과 요인을 중시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변화를 위한 노력인데 직업과 관련되어 욕구, 흥미, 성격의 변화를 노력하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if 욕구를 따라서 결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성이나 흥미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했다면 욕구의 변화도 시도해봐야 됩니다. 이 제목이 정신역동적이잖아요. 정신의 세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적성이나 흥미 같은 것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욕구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정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상당 기법이 그런 겁니다.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어책의 내색인데 명료화는 현재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생각을 언어로서 명료하게 재인식시킵니다. 막연하게죠. 우리 이제 배우자 선택으로 한번 해볼까요? 막연하게 나는 남자니까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라 명료화는 그 이쁜 여자가 나이는 몇 살쯤 됐으면 좋겠고 키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머리는 생머리였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좋아하는 나의 배우자로서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수 있죠. 이게 명료화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나는 미래에 어떤 것들을 많이 나한테 주어진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재 월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명료하죠. 자 그러다 보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뭔가 무엇을 비교를 할 때 A를과 B를 비교해서 명확하게 내가 A를 좋아하는구나 B를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과거의 진로 선택과 현재의 진로에 비교해 봅니다. 그것이 비교예요. 실제로 배우자 선택할 때 딱 한 남자, 여자로 따지면 제가 남자니까 한 여자를 만나서 그대로 선택해서 그대로 혼인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분
교재해보다가 이분 교재해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소망과 방어체계에 대한 해석은 내담자 욕구나 소망과 방어체계를 해석해 주는 기법인데요. 이게 자 직업으로 합시다. 현재 월급은 많으나 미래의 꿈이 없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견뎌내야 된다. 이게 방어책이에요. 그리고 현재 월급이 많은 것은 소망이고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열정페이 같은 것도 있죠.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꿈은 좋은데 현재 힘들어. 그러면 현재 월급이 적은 걸 견뎌내는 게 방어책이고 미래의 꿈이 좋은 것은 소망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상당 기법인데요. 명료와 비고 소망과 방어책에 따른 해석 이런 것까지 해서 정신역동적 상당 기법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적 직업 상담 이론인데요. 발달적 직업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자, 상담이라는 것이 발달 이론이라는 게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중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다르고 대학생 다르고 저처럼 은퇴 이후에 사람 다르고 자, 그래서 이 발달적 상담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긴즈버그 그리고 수퍼인데 일반적인 설명은 수퍼 이론으로 나옵니다. 그 수퍼라는 사람이 자 발달적 상담 이론에서 진단이라는 말은 뭔가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평가라는 말을 쓰자. 그래서 이 평가의 유형, 자 다시 말하면 특성 요인 이론도 심리검사 같은 걸 통해서 진단을 중시했고 자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에서만 진단을 배제했어요. 나머지는 다 진단을 중시했습니다. 다만 수퍼는 진단이란 말 대신 평가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애원 평가인데 내담자 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 성숙도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게 문제의 평가입니다. 자, 개인의 평가는 개인의 특성과 요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능적성, 성격, 흥미,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문제의 평가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 학생이 어느 직업 분야에 대해서 준비된 학생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애원 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평가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애원이 이루어지는 평가가 애원 평가인데 이거 생각보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시험에는 나와요.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 과정을 6단계로 나눈 사람은 자, 저 특성 요인 이론의 윌리엄슨의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있었죠. 6단계죠. 여기서도 6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수퍼는 지나치게 자아 개념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자아 개념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 개념 묘사는 자기가 자기를 스케치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같은 심층적 문제를 탐색합니다. 그러면 겉을 그리고 속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그려지면 비교적 자세히 그려진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단계 중 1, 2, 3단계가 자기 개념에 대한 겁니다. 자아 개념.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다. 자, 저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나이가 65세. 대부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 다 은퇴했죠. 그러나 나는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편이고 심리적으로도 어느 것도 이축된 바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아 개념이 잘 돼서 이제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건데 제가 밖에 나가서 별로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 검증을 해보면 수용된 자와 검증된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겁니다. 그 괴리를 처리하는 거, 그 간격을 처리하는 거, 이걸 태도와 감정의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첫머리 따서도 잘 암기가 안 되죠. 그래서
문장으로 써져 있으면 천문이 따면 잘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기가 자기를 스케치하고 자신은 적성과 흥미 같은 심층적인 탐색을 해서 겉과 속이 그려졌으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보고 나면 자, 수용된 자와 검증된 현실 사이에 어떤 그 차이, 괴리, 이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태도와 감정의 처리고 이것이 잘 처리되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수퍼 말고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가 있는데 긴즈버그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있죠. 제가 29세라고 써져 있지만은 책에 따라서는 청장년기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긴즈버그는 전 인생의 청각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장년기까지 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그냥 29세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상기를 넘고 나서 잠정기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 만이산으로 놀러를 가기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다만 잠정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간다는 뜻이요, 안 간다는 뜻이요.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진로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나이가 17세까지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되기는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정기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흥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해봐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부분에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진로 선택을 합니다. 다 잠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를 보통 가치라고 하는데 그 가치에 따라 진로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이나 내 처지 네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외부적 환경에 따라 진로 선택을 자주 바꿔보는 단계가 전환 단계입니다. 검정형 시험을 중심으로 본다면요. 이건 객관식으로만 나왔습니다. 1차 필기로만. 그런데 검정형 시험에도요. 생판 모르는 문제가 한 2문제 나올 수 있고 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다 기출문제 그대로 나와요. 20문제 중에.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객관식만 나오고 주관식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면 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기출문제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객관식은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기의 하위 단계는 아주 자주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현실기의 하위 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인데 탐색 단계는 직업 선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단계. 근데 구체화 단계는 직업 목표를 정하고 한 직업에 몰두하는 단계입니다. 노력하는 단계와 몰두하는 단계는 자, 여러분이 직업 상담사 공부를 위해서 이 유튜브를 듣고 있으면 탐색 단계인데 이거 이 정도로 20시간 수업 갖고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두꺼운 책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 저희 학교에 와서 정식으로 공부를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수업을 듣고 있으면 구체화 단계. 직업적 목표를 세우고 나는 상담사가 되겠다 하고 이 분야에 몰두하는 단계입니다. 특수화 단계는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세밀화 전문화, 고도화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이제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과정평가 시험에 합격하건 검정령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면 그 직업으로 입직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취업 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교통편도 알아봐야 되고 월급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특수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요걸 다시 쉽게 다르게 설명을 하면 탐색 단계는 선택 가능한 A 직업, B 직업, C 직업을 다 탐색해보는 단계고 구체화 단계는 A 직업을 선택해놓고 거기에 몰두하는 단계고 자 특수화 단계는 A 직업으로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고도의 정교화되고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 단계별로 해야 되는 단계가 특수한 단계다. 그러니까 취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의 진도, 위에는 긴즈버기의 단계고 밑에는 슈퍼의 발달 단계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후까지 있죠. 그래서 슈퍼는 전 인생을 논했다는 겁니다. 전 인생을. 전 인생을.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요직기, 세택인데
탐색기를 그 중에서 가장 중시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분도 진로 선택을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은 슈퍼하면 첫머리 따서 보통 암기하죠. 성탐, 확유세.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 세탁소집 세탁소집 사장님 만나시면 인사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이. 그런데 슈퍼 사장님 만나시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성탐, 확유세.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면 기억이 쏙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직업 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주의 직업 상담 이론이 나왔겠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행동주의는 자, 인간 백지설을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진단, 특히 청소년에 대한 직업 상담의 진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유부단형이 있습니다. 이 용어하고 이 개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보의 결핍,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진로 선택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우유부단형인데 왜 우유부단형일까요? 이 국어적 어떤 의미하고 이것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한 번만 싹 벗겨놓고 보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직업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직업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미뤘겠죠. 어떻게 해서? 우유부단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쯤 되니까 진로 선택에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우유부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결단성은 결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중요한 타인이 개입해. 보통 중요한 타인이 누굴까요? 부모겠죠, 부모.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자기가 스스로 움츠리지만 자기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막 이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목숨 걸고 반대해버려요. 그러면 무력감 같은 것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유형이 됩니다. 이것을 무결단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방법하면 크게 자, 진로에 대한 불안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과 진로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이건 가정평가형부터 검정형까지 아주 단골손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진로 문제를 제시할 때 불안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째 반조건 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에 반대되는 조건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반대되는 조건 관계를 형성해서 불안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으면 이 두 관계를 불안에 반대되는 관계. 예를 들어서 신뢰감, 뭐 안정감, 뭐 온유함, 뭐 이런 거 있죠. 화목, 뭐 이런 거죠. 그 불안에 대한 반대되는 신뢰감, 안정감을 통해서 진로를 제시하면 불안하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금지 조건 형성인데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단절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문제를 제시하면 아이고, 벌써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 가고 그 과를 가면 그것이 이제 직업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불안해.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또 진로 문제를 제시해. 또 제시해.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로 문제가 제시되면 계속적으로 불안해질까요? 사람은 계속 불안에 노출이 되면 불안하지 않게 될까요? 불안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절벽 위에 사는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안성의 야기가 계속되면 계속 불안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현상을 금지조건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체계적 둔갑법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 이론에서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공부를 했죠. 근육 이완 훈련과 불안이계 목록 작성을 통해서 둔감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이계 목록상 작성된 낮은 수준부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 불안 감소 기법은 진로 문제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불안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로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 취업지도관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학생들을 불러서 상담을 할 때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진로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 반응을 보여줄까요? 선생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강화물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참 고생했다. 네 선택을 전적으로 따른다. 칭찬한다. 이렇게 긍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진로 결정을 촉진시키는 기법이 강화 기법이에요. 또 사회적 모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로 선택을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업과 생활 같은 시간에 성공적인 진로 선택을 해서 어떤 그 비디오 같은 걸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처지보다 더 안 좋은 처지가 저렇게 진로 선택을 통해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모방을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관찰학습이라고도 해요. 가장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별학습입니다. 그 학생들을 심리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찾게 해요. 그러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게 하는 것이 왜 변별학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심리검사를 하면요 다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는 사회형에 흥미가 있는데 저 친구는 간습형이네. 다 똑같지를 않네.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겁니다.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진로학습이 촉진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려고 선택을 하는데 노동청의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사회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람관계에서 일을 하는 걸 즐기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직업 상담 이론이 포괄적 직업 상담이에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 6개의 직업 상담 이론 중 5개의 상담 이론을 결합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발달적 직업 상담,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을 모아서 흔들어서 섞어서 직업 상담에 적합된 일관되고 통일된 상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의 과정은 3단계입니다. 진단의 단계, 명료화 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하고 포괄적 직업 상담이죠.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 윌리엄슨의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기도, 그리고 발달적 직업 상담하면 자아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처리, 의사결정. 이렇게 탁탁 나눠져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하면 내담자에 대한 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한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고,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는 내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과정하면요, 이렇게 시간적 경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상담은 딱 하루 만에 끝나는 건 보통 아니니까요. 그런데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의 평가와 한계는 객관식 시험에 많이 나와요. 포괄적 직업상담은 직업상담의 문제 중 취업상담에는 아주 적합해요. 그런데 취업 후 직업 적응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런데 취업 후 직업 적응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후 직업 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데이비스와 럽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들은 시험법 내에 있죠. 여기까지 해서
6개의 직업상담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기초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로부터 응용된 상담인 6개의 직업상담 이론을 지금 막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업상담의 기법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